다크팩토리라는 단어는 100% 무인화돼서 이 사람 없이도 공장이 운영되기에 불을 꺼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려면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더욱더 중요해지고요. 다크 팩토리 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덤블링하고 춤추고 쿵푸하고 사람들이 많이 감탄을 하지만요, 이 로봇이 뭔가를 짚고 들고 하고 있다. 이거는 또 다른 그렇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내 몸을 움직일 때랑 얘 뭔가를 들었을 때 움직이는 거랑은 이 무게 중심이나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가 다 바뀝니다. 이게요. 예.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다. 장영재 교수님의 그 어떤 그 미래 비전은 다크 팩토리를 대한민국 비즈니스 모델로 세계로 수출하자. 사실 이러한 100% 자동화 공장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 벌써 10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2026년 올해의 화두 피지컬 AI입니다. 그런데 보통 피지컬 AI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또 하나 숨어있는 진주가 있습니다. 바로 다크 팩토리. 이 다크 팩토리를 비즈니스화 하겠다는 정부의 실증 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름하여 전북 피지컬 AI 실증 사업. 여기에 정부 예산 767억 플러스 민간 예산이 매칭돼서 총 1,300억 원가량이 올해 투여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장영재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회 AI G3 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승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2026년 특히 CES를 거치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이 CES에서 보여준 것은 주로 이제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고요. 장 교수님 이 팀이 지금 정부 실증 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크 팩토리를 비즈니스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시죠. 피지컬 AI를 떠오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봇을 생각을 하시죠. 이 로봇을 비롯한 이러한 자동화 장비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곳이 바로 공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 제조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또 과거에 뭐 선진국들이 한 20년 전부터 제조를 떠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젠 제조가 단지 산업 통상의 이슈만이 아닌 외교 안보의 이슈로 격상되면서 더욱더 이제 제조가 중요해지고, 소위 말하는 이런 선진국들도 다시 제조를 자국화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죠. 그래서 이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제조를 하긴 어렵습니다. 다크팩토리라는 단어는 100% 무인화돼서 이 사람 없이도 공장이 운영되기에 불을 꺼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크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더욱더 중요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그 피지컬 AI가 개별 로봇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로서도 뭐 필요하고,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로봇이 움직이는 하나의 공장으로서도 그러한 하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크 팩토리 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CES에서 선보인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발전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것이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학문적으로 보면 이 범용 로봇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지금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되어 있고 특정한 이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로봇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종의 하나의 범용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틀라스를 보면서 새로운 하나의 마일스톤을 넘어섰다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를 집어서 들고 작업을 하는 모습이 이거는 하나의 큰 또 발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이족 보행하고 막 덤블링하고 춤추고 쿵푸하고 이런 것들은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감탄을 하지만요, 이 로봇이 뭔가를 짚고 들고 하고 있다. 이거는 또 다른 그렇죠. 기술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이내믹스라는 게 완전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혼자 내 몸을 움직일 때랑 얘 뭔가를 들었을 때 움직이는 거랑은 이 무게 중심이나 여러 가지 다이내믹스가 다 바뀝니다. 이게요. 예, 그런데 그 로봇이 이제 뭔가 짚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다. 사실 춤추는 로봇은 그냥 엔터테인먼트용이지. 그렇죠. 근데 이걸 짚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상당히 또 하나의 기술의 허들을 넘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 현장에 로봇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피지컬 AI 중에서도 제조 피지컬 AI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반적인 피지컬 AI와 제조 피지컬 AI의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큰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을 하드웨어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조금 더 의미를 들어가면요. 요즘 인공지능은 이 학습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리적인 것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방식이 실물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개념은 오래전에 나왔지만 상용화가 상당히 오래 많이 걸린 이유도 이런 상당한 이 도로교통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많은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저희가 넘어야 될 허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선은 공장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 상황도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품, 그 다음에 공장의 레시피라고 하죠. 어떻게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은 늘 발생하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나, 그리고 또 공장이 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는 과거 데이터가 쓸모없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 피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데이터가 없어도 학습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실물을 모사한 가상,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요. 인공지능한테 속이는 거죠. 너가 속한 세상은 이게 진짜야. 그리고 가상에서 학습을 하고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전이를 하는 기술입니다. 전이. 그것을 트랜스퍼 러닝 아니면은 기계공학에서는 sim to real, simulation to real. 그래서 sim to real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AI의 그러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제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조는 로봇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로봇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수많은 로봇들이 서로 합을 맞춰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지능, 협업 지능이 또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서 하자면요. 이 피지컬 AI는 기존에 있는 AI와 다르게 데이터가 없어도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그걸 전이하는 기술, 그다음에 제조 피지컬 AI는 수많은 로봇이 서로 협업하는 기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자, sim to real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할 그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게 핵심인데요. 실제 공장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를 우선은 활용은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맥락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지능이 있으면은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래서 현장에서도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을 학습을 합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장에 어떤 작업을 할 때 뭐 용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절삭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 정도 학습을 하면은 지능이 어느 정도 되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대학원생 정도 됩니다. 근데 대학원생을 공장에 당장 보내가지고 공장을 운영해봐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하게 될 공장을 모사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가상 환경에서 이제는 또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 학습이 되면은 이 공장의 이제 견습생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능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투입해서 이제는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는 LLM 위주의 어떤 이제 그 학습이었다면, 네, 이제는 VLM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디오, 네. 영상, 네. 이제 이것이 필요한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합성이든 진짜든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가상 환경에 적응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컨셉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온톨로지,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네. 팔란티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점점점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론으로 들어가고 그 맥락을 이해하려면 맥락을 또 구성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온톨로지라는 게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이 DB 하는 쪽에서는 늘 다루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팔란티어에서는 이거를 그냥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기술로만 본 게 아니라 이걸 비즈니스를 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모델과 사람의 행동과 액션을
전체적인 구조를 담았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 그것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널리지를 아는 사람을 네. 팔란티어가 파견하는 이유가 네.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스가 있고 네. 컴퓨터 공학적 네. 베이스가 있는 사람 파견하는 이유가 네. 바로 그것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웬만한 제조 공장이 ERP, SAP 이런 데이터들은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AI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새로운 컨셉으로 구조화해주는 온톨로지 이 개념이 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는 이 다크 팩토리 성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잘 보셨고요. 이게 사실 공장이라는 게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또 회사가 있고 네. 보통 ERP는 많이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장 안에는 또 뭐 MES, MCS 이런 또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ERP나 사무 자동화 쪽에서는 이런 구조들이 많이 고려가 되었지만 제조 쪽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2020년도에요. 카이스트하고 같이 캠프, 코리아 AI 매뉴팩처링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 최초로 그 만든 제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정권이 안 바뀌고 제가 원래 계획한 대로 됐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온톨로지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또 온톨로지 개념, 피지컬 AI 그 개념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안에 플랫폼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해오던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그 실증 사업 그것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도 이제 제조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고 특히 이제 이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첫 번째 케이스로 전북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이 우리 박승재 박사님 올해만 정부 예산이 767억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결국은 액션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결국은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피지컬 AI의 사업은 작년 7월 4일 날 추가 경정 예산으로 229억이 통과됐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당초에 지금 1조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먼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 229억 국가 예산입니다. 그러면 장영재 교수님은 어떻게 여기 조인하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 피지컬 AI를 너무 많이 고민을 해서 작년 2월 달에 싱가포르에 있는 현대자동차 HM6 혁신형 그 제조 공장을 갔습니다. 저희는 진짜 한 30명이 갔는데 놀랐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장영재 교수가 거기에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해서 작년 5월에 저희하고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다크 팩토리를 우리한테 소개했고 그 다크 팩토리라는 사업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 모델이 됐던 게 장영재 교수님의 역할이었고 지금의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재 교수님의 그 어떤 그 미래 비전은 다크 팩토리를 대한민국 비즈니스 모델로 세계로 수출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은 2016년도에 10년 전이죠. 알파고 이벤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알파고가 쓰는 방식이요.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네,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AI에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변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승리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술이 강화학습이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박사과정 때 MIT 있을 때 그 강화학습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이 끝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정확하게는 2003년이었어요. 그때 그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 강화학습이 굉장히 엄청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현실에서 못 쓴다. 이걸 쓰려면은 엄청난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 세대에는 그런 게 안 될 거다. 그때 화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이거 안 될 건 왜 가르쳤냐. 그런데 충격이 2016년도에 그게 되는 걸 봤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세상이 바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강화학습을 써서 수많은 로봇을 제어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CES에서 젠슨 황이 피지컬 AI를 선언을 하면서 가상환경에서 학습하는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상을 다시 한번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했던 것과 그리고 이러한 그 가상환경과 광학습을 써서 그 로봇 기반의 다크팩토리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새로운 하나의 대한민국의 신성장 모델을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AI와 우리나라 제조를 결합하는 걸 고민을 하시길래 그거를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젠슨 황의 그 CES 키노트 스피치 저도 봤어요. 그때 피지컬 AI 얘기하고 대만에 가서 AI 팩토리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대만이 세계 최고의 AI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전북 피지컬 AI가 약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대만은 이 AI 컴퓨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인공지능을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물에 인공지능을 부착시켜주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이거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북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 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네.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렇게 젠슨 황이 이야기한 AI 팩토리는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토리 자체가 AI를 제조에 활용한다라는 이러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그 AI 자체를 만드는 팩토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AI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사실 AI라는 하나의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처리를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리고 학습된 것이 다시 어떤 추론 모델이 나오고 그게 이제 서비스 모델까지 가야 되고요. 그 과정을 전체 팩토리처럼 하나의 쭉 만들어서 그렇죠. 가주겠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대만도 이 반도체 생태계가 워낙 또 잘 갖춰 있으니까는 그것을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 또 쓰겠다라고 해서 또 약간의 그 팩토리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러한 그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 면한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TSMC가 있는 대만 거대한 생태계가 있으니까요. 대만 나름대로는 TSMC를 위주로 이러한 하나의 그 반도체 풀스택으로 쭉 가서 서비스까지 만들고 그게 이제는 또 여러 가지 분야 그 중에 하나가 또 제조고요. 그렇게 간다라는 하나의 모델이고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이 피지컬 AI는 거기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잘하는 진짜 공장, 물건을 만드는 다양한 공장들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면은 저희가 반도체 강국이고 지난 50년의 산업 발전을 보면은 화학 공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왔어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다양한 산업계에 이 정도로 많은 공장을 지어보고 그러한 그 노하우와 생태계를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기획한 거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자. 공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화 장비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동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OS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공장이 자동화되면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브레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피지컬 AI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 다크 팩토리라는 것을 위한 하나의 피지컬 AI다. 그런 전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젠슨 황의 AI 팩토리는 제품에 부착하는 인공지능. 지금 여기 전북의 피지컬 AI 실증 사업은 다크 팩토리에 들어가는 AI.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구분하고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다크 팩토리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6, 민간이 4 이렇게 매칭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 메인 기업이 있고요. 일단 협력 기업이 있습니다. 메인 기업은 현대차, 네이버, SK, 리벨리온이 훌륭한 카이스트, 전북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이분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이제 아까 그 다크팩토리라는 모델들을 좀 실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도 있죠. 예, 저기 리벨리온이라고 그해서 반도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GPU만 쓰는 데이터 센터를 좀 더 K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한번 새로운 NPU하고 GPU하고의 결합도를 한번 찾아서 K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장희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그 NPU 칩을 또 나름대로의 또 이러한 그 모델들에다 결합해서 수출까지 생각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개의 기업들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자율 제조 부분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이제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K데이터 이걸 어떻게 잘 구축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K는 지금 이 통신 네트워크라든지 그 통신 네트워크를 잘 갖추어서 이 전체 시스템이 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비전을 이미 10년 전부터 제시를 했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다크팩토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은 이미 1980년대에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죠. 과거에 뭐 공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람들이 쭉 늘어서는 그런 모습이지만, 싱가포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 없이 공장 안에 소공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바뀌더라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수많은 로봇을 넣어가지고 함께 운영될 수 있는 것, 그런 개념,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즉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공장이 운영되는 그런 개념을 최초로 구축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번 사업에서 그런 하나의 비전이나 그리고 또 방향, 전주에는 상용차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상용차라는 그 특징 자체가 이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게 소규모로 다양한 제품,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그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그 다크팩토리 기술들이 좀 필요로 하는 공장이고요. 그래서 수요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그 이제까지 축적한 AI 기술, 이런 기술을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함께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SKT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뭐 통신 인프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SKT가 또 나름대로의 이런 디지털 트윈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리벨리온, 이 추론, 이 반도체, NPU를 통해서 그 실제 공장에서 투입될 때에 실제 이제는 하나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크팩토리가 성공하면 이거를 이제 수출을 하시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100% 자동화 공장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독일,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의 나라 가서 공장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우선. 그리고 독일하고 한국이죠. 사실 독일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독일이 좀 취약점이, 우선은 독일은 기계나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지만, 이러한 하나의 뭐 전자장비나 이렇게 다양한 또 포트폴리오는 사실 대한민국이 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에 저희는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에서 AI 시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OS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 수출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하다, 도전하고, 그리고 이게 또 시장이 있는 게요. 우리나라 방산 수출할 때 옵션으로 자국의 공장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예. 캐나다도 지금 잠수함 지을 때 공장 지어달라 하고 있고, 저기 그 폴란드에서도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서 공장 지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야 된답니다. 뭐 장관님으로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술 개발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없는데 이러한 돈만 많이 풀어진다. 그럼 어떤 위험이 있느냐? 중국산 로봇을 수입하는 게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싸우지 말고 해외로 가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중국 파고를 어떻게 넘어가냐. 이 사람들 완전 가격 경쟁력, 그냥 인해 전술로 턴키 베이스로 밀고 들어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다크팩토리 저희 전북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그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로봇 회사, 로봇이나 이제 전자 부품 자동화 회사들이 중국하고 1대1로 경쟁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은 이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걸로 하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집 하나가 10억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자재들, 그래서 뭐 바닥재, 그다음 지붕,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다 합쳐봐야 4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집이라는 것의 10억이라는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설계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그건 인테그레이션 비용이죠. 합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뭐냐? 공장 안에 들어가는 로봇 따로, 이 액추에이터 따로, 제어기 따로, 센서 따로 해서는 중국하고는 이게 어렵지만, 오히려 이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이 공장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그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에만 국한되지 말고 공장을 만드는 제조다. 공장을 만드는 것. 이걸로 하나의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북의 이 기술 기반의 지역 발전이 어떻게 가능하냐.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공장을 구축할 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장을 구축하는데 완전 신개념 공장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이러한 새로운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새로 개발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장은 짓고 있는데 이거를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가서 못하는 거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는 테스트베드가 진짜 핵심이다. 그러려면은 이게 전북의 테스트베드를 짓고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 로봇 기업, 센서 기업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이 새로운 다크 팩토리를 만들고 이 K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이 피지컬 AI 생태계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산업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테스트베드가 플랫폼이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장을 전북에 가서 쳐야 되냐?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테스트베드에서 실증을 해보고 이거 되겠구나 한번 각자 자기 원하는 데 가서 공장을 짓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 그것이 성공하려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AI 컴퓨팅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는 삼성 SDS의 컨소시엄이 해남으로 간다고 하고 또 광주에서는 MPU 전용 데이터 컴퓨팅을 하겠다고 하고 이거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파모 쪽에서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팅 센터 자원도 연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로드맵 중에 지금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씩 되면은 그거를 빨리 서로 시너지를 내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이걸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크 팩토리 K 다크 팩토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에서 로봇이 서로 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짜주는 이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AI 컴퓨팅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 물건을 어디로 날릴 거고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짜는 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인데 AI 컴퓨팅 없이는 이게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그랬는데 하드웨어는 성공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항상 나중에 뒤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걸 다 연결해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면 정부의 GPU 그 5만 장 중에서 다크 팩토리를 그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수출하기 위한 고 전용 AI 데이터, AI 컴퓨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의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오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전북의 피지컬 AI 실증 사업 이것은 K 다크 팩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K 다크 팩토리를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이것을 세계로 수출하겠다.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영선의 테크톡 카이스트의 장영재 교수님 그리고 국회 AI G3 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승대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결론은 연결이 중요하다. 한 가지 부품만 가지고 살아남던 시대는 이제 아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